안녕하세요. 포항 스틸러스 감독 김기동입니다. 2020년도 저와 포항 스틸러스 스토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KFA 온라인 컨퍼런스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2020년도 K리그 1 감독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3위 팀에서 수상은 역대 최초인데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목표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위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것도 K리그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위 감독에 받았다기보다도 우리가 포항만의 그런 확실한 팀 컬러를 만들었고 또 빠르고 공격적인 또 득점도 많이 하면서 재미있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그리고 구단, 프런트 팬, 그리고 또 운동량 관리하시는 분, 또 식당 이모들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수상의 영예는 모든 주위에 있는 관계자분들 겸손함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감독님께서 포항 스틸러스의 감독으로 취임하셨는데 우선 감독님의 축구 철학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모든 지도자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팀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서로 공유하고 원팀으로 축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인적인 축구 철학으로서는 일단 우선 승리가 기반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선수의 수준도 봐야 되겠고 상황도 봐야 되겠고 또한 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를 하고 또 팀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승리를 위한 전술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인 지도자분들이 2019년도에 감독님께서 12대 포항 스틸러스 감독으로 취임할 때 다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유는 쉽지 않은 스쿼드일 것이다. 그리고 감독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포항만의 색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보다 더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올 시즌 보는 재미를 아주 가득 선사하셨는데 혹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일단 선수들한테 나의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틸러스 감독이라는 게 참 행운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포항에서 많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서 많은 우승도 했었고 많은 경험들을 했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포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았고 또 우리 팬들이 어떤 축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서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수석 코치로 지나면서 팀이 부족한 게 무엇이고 또 잘하는 게 무엇인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팀을 부족한 걸 채워나가고 잘하는 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원팀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좋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올 시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올해 지나면서 그렇게 큰 시련은 그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가운데서 심상민, 김용환, 허용준이 그 리그 초반에 상무로 입대하면서 사실 조금 어려움에는 부딪혔습니다. 올 시즌 7월 달 같은 경우는 2무 3패 전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때의 감독님께서의 어떤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는지. 글쎄 주위에서도 그 시기에 어려웠을 거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한 게 사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상대를 그래도 압도를 했고 변수들이 좀 있었고 퇴장을 당하면서 전북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찬스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축구라는 게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지듯이 경기 내용이 안 좋았다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 내용이 좋았고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선수를 믿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선수들을 확실하게 또 믿고 의지하고 또 지지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막 와닿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2무 3패 할 때 감독님이 땅을 많이 보시더라. 근데 선수들도 걱정을 안 했다라고 최영준 선수가 나중에 시즌을 끝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와 선수들이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의 의사소통법은 뭔가 좀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부분 그리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에 혹시 뭔가 우리 많은 지도자분들에게 의사소통 스킬에 대한 노하우를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떤 스킬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선수들한테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뭐 선수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독이라는 자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힘들어할 수 상황이 있는데 항상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갈 길을 나는 걸어온 선배다. 감독이기 전에 선배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했을 때도 그게 어떤 거짓말인지 알듯이 이제 선수들도 표정만 보면 한 90%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 선배다라고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내가 사실 감독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가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농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1대1로 방으로 불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축구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수들은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쌤이라고 부르는 걸 더 많이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1대1 상담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2명 이상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뭐 축구 외적인 얘기들도 하고 여자친구 얘기들도 하고 집안 얘기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백신 포인트는 1대1 개인 면담.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서 1588이라는 어떤 신조어처럼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류첸코, 오닐, 팔로세비치, 팔로시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모든 구단들이 용병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스카우트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이 선수를 스카우트했을 때 우리가 과연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병들을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트 프로세스가 혹시 있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구단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접 감독이 나가서 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만 보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실패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래서 스카우트를 외국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그 선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경기를 봤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코칭 스태프하고 공유를 하고 구단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선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또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선수가 우리 포항 축구 철학하고 좀 맞는지 또 팀하고 잘 융화가 되는 성격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류첸코거든요. 일류첸코가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또 적응이 사실 또 문제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한테 24시간 붙여서 계속적으로 또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서포트 해주고, 저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축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한국 선수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융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애를 했던 게 아마도 일루첸코가 빨리 적응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는 결과가 아닌가,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병들의 관리까지도 세세하게 통역들이 24시간 붙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예. 제가 뭐 채널에서 용병들이 라카룸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국내 로컬 선수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봤고, 또 하나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통역하는 친구들이 아주 감독님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그 리액션까지 아, 네, 같이 맞습니다. 하면서 전달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혹시 감독님의 그 지시가 있었는지. 우리 사실은 올해 이제 통역에 대해서 교체가 있었어요. 그 통역 지용이가 워낙 그런 내 마음적인 것까지 읽으면서 통역을 하고, 그런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말하는 그 억양이나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어떤 교감이 되고 있거나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지용이한테 모든 것들을 많이 맡겼죠. 자, 그렇다면 국내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그 우리가 송민규 선수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송민규 선수의 그 활용법과 장단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테스트를 보러 왔었어요. 그래서 45분을 제가 딱 보고 나서 확실한 특징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냥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이죠. 좁은 공간에서 백패스, 행패스가 아니라 바로 공격적으로 돌아서 치고 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1년, 2년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 체력적인 부분, 적극성, 수비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부족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채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포텐을 터뜨린 건데, 민규 때문에 제가 또 추구하는 축구를 조금 오래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민규한테 볼이 연결이 됐을 때 상대 수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정도로 이제 커버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볼이 살아나와서 반대로 팔라시오스한테 넘어갔을 때는 많은 공간을 우리가 점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규의 활용법은 정말 올해 탁월하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적중을 했군요. 예, 예. 그래서 뭐 팀과 개인이 동방상승의 가치를 조금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민규가 사실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가 조금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스에 비해 골을 못 넣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세밀함이 많이 좋아졌고 과감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좀 올해 좀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감독님께서 69경기 무교체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포항에 누군가 감독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 이런 선수가 있다, 한 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빈이가 사실은 이제 영준이하고 임대를 전북으로 가면서 조금 오래 우리하고 같이 못했는데, 이제 영준이가 전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빈이가 돌아오면 많은 것들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을 해서 그런 선수들이 그런 기록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포항의 레전드로서 10시, 7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관리할 때 혹시 감독님의 그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에 대해서, 또는 선수들의 몸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 때 선수 생활할 때하고 지금 선수 생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뭐가 다르냐면 요즘 애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또 이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반에는 예전같이 그런 패턴대로 갔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패턴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침 뭐 8시 식사면 7시 40분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밥 먹고 경기 날도 당일날도 애들은 집에 가서 선수들은 내가 볼 때 한 1시에 자서 9시, 10시에 일어날 텐데 경기 날 합숙을 하는데 일찍 일어나면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6월 달부터는 숙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침은 각자 후리를 했어요. 그래서 12시 식사, 3시, 4시 간식이면 10시 반까지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고 11시 40분에 나와서 간단하게 체조를 하고 점심을 먹는 거로.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때하고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약해 보자면 시대 흐름과 환경에 잘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도자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는 방식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